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외환 또는 외국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환의 개념을 서로 다른 국가의 법정화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화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으로 정한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하고 우리나라 1을 원하고 서로 맞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값을 매깁니다. 어떤 한 통화를 중심 통화로 해서 그 통화로 상대방 통화를 얼마만큼 구입할 수 있는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상대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서 서로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행위하고 그 거래에 수반하는 결제 수단이죠. 그 화폐, 이것을 다 외환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은 Foreign Exchange를 번역한 우리 글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Foreign Exchange라고 부르고 있는데 줄여서 Foreign의 F, Exchange의 X를 따서 FX라고 부릅니다. 또는 F/X라고 표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Forex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환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Foreign Exchange Rate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두 통화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통화의 값어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법정화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법정화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를 피앗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 단어 피앗은 피에리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라틴어 피에리는 let it be done, 그렇게 되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피아트의 사전적 의미는 명령, 칙령, 권위 있는 존재가 내리는 일방적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창세기에 피앗 룩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정화폐는 정부가 법으로서 그 가치가 있음을 선언한 화폐입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금, 은과 비교해서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경우에 하나여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법적 강제성을 가집니다. 세금의 납부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법정 화폐를 사용하였을 때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담보의 성격을 가집니다. 태환이 인정되고 있는 금본위제에서는 가지고 있는 화폐를 중앙은행에 지불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금을 수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태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화폐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태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를 상실할 경우에는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법정화폐의 가치가 그 신뢰를 상실할 경우에 가치가 0으로 수렴된다는 점에 볼 때 정부의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국가의 정치 경제 안정성에 그 가치가 크게 의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하여 그 가치가 유지되는 화폐다, 이렇게 그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의 태환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현재 화폐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 통화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미국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일본 엔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폐의 표기는 ISO 4217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O 4217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세 자리 영문 통화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화 원화는 KRW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는 국가 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통화 단위 첫 글자를 씁니다.
여기 CCY라고 적은 거는 영어 단어 currency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에 대해서 ISO 4217 코드를 써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는 코리아원입니다. 미국 달러화는 US 달러, 파운드화는 그레이트 브리튼을 써서 GBP라고 쓰고요. 일본 엔화는 JPY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를 사용할 때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태환을 인정하는 화폐 제도를 가질 때는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수량이나 화폐가 가지는 그 가치가 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위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화 당국은 유연하게 통화를 늘려가는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금의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통화를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의 실행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정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 당국은 경기의 조절에 적합한 그런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과 화폐 공급량의 조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시중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에 상응해서 통화 공급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측면은 어떤 정책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각각 구분해서 하나는 policy driven으로 쓰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structural expansion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의 사용은 통화 공급이 남용될 경우에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뇨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5만 원은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5만 원권을 만들기 위해서, 즉 그 화폐를 주조하기 위한 비용은 정확히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종이를 프린팅해서 만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작 비용은 5만 원이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폐 주조 차익이 생깁니다. 5만 원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시키면 통화 당국은 그 차액만큼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뇨리지 효과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그 채무의 탕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짐바브웨이의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그 사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그 사례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 통화는 국가 구성원 간의 신뢰에 기초해서 그 발행의 권한을 통화 당국에 위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화 주권을 위임받은 통화 당국은 화폐의 가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화폐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통화 공급의 남용으로 인해서 법정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2025년 금은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상승하였음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 규모로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이로써 법정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시니어리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별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 화폐를 주주하는 사람은 시니어리지에 따른 주조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암호화폐는 머니 론더링, 돈 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화폐, 암호화폐, 실물화폐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발행 주체를 보면 법정화폐는 국가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실물화폐는 자연에서 채굴을, 암호화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살펴보면 법정화폐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사회 구성원의 신뢰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가치나 그 안정성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급격하게 그 가치를 잃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실물화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에서의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락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그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의 조절을 보면 법정화폐는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실물화폐나 암호화폐는 그 공급의 조절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면 법정화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물화폐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성을 보면 암호화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던 시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많은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법정화폐의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살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채무 변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 그 채권자가 나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불능합니다. 가능하지 못해요. 나라의 세금이나 벌과금, 공과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한다고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렇듯이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주권과의 충돌입니다. 화폐 주조는 시니어리지 효과에 의한 화폐 주조 차익도 있고,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국가가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대량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주권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폐는 가치 척도,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는데 각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화폐를 지불하고 수박을 산다든지, 또는 수박 한 덩어리에 3만 원이라고 한다든지, 가치 척도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저축하는 거, 이런 것을 가치 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그 화폐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 화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가치 저장으로서의 수단 기능이 극도로 취약해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